이번 시간은 자연계의 순환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의 모든 것은 순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물은 전 지구적인 규모로 순환하고 있는데 호수의 물과 바다의 물, 이 물들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 증발해서 구름이 되어 이동을 하고 또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으로 내려온 물은 지표를 따라 다시 흘러서 강물을 이루거나 지하로 스며들어 다시 바다로 흘러갑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런 순환은 물뿐만이 아니라 대기도 순환하고 있고 암석과 또 탄소, 질소, 산소와 같은 원소들도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표의 대순환과 대기의 대순환 그리고 대양의 대순환을 알아보고 지구의 여러 지역의 기후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표에서 일어나는 대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 에너지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상당히 불균등하게 공급됩니다. 적도지방은 거의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면서 많은 에너지를 받고 극지방은 거의 수평으로 지나가면서 거의 에너지를 받지 못합니다. 자, 이런 에너지의 이제 불균등은 지구 내의 대기의 순환이나 또는 대양의 순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분산을 시키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구가 이제 어느 정도 열평형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태양계 전체들의 밤낮의 온도차를 보면 얼마나 극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달과 수성 그리고 금성을 비교해 보면 달은 낮에는 영상 100도로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50도씨로 떨어집니다. 그 온도차가 무려 250도씨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지구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온도차고요. 수성의 경우는 더 극적입니다. 낮은 영상 420도가 되고 그리고 밤은 영하 170도가 됩니다. 합쳐서 거의 600도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밤낮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특이한 것은 금성인데요. 금성은 밤과 낮에 온도차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금성의 대기가 굉장히 두꺼운 이제 황산과 그리고 CO2에 이제 가스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대기 압력이 95기압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빛이 금성 표면까지 도달하는 건 1%도 안 된다 그래요. 그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수성은 이제 밤과 낮의 온도차가 없습니다. 지구의 대기나 바다가 지구의 대기나 바다가 열을 순환시키는 방법은 대류입니다. 대류란 유체 내에서 분자들이 확산이나 이류를 통해서 이동하는 현상으로 자연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열전달 방법입니다. 유동성이 있는 유체, 다시 말해서 기체나 액체 내에서 일어나고 열 에너지를 가진 이 유체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면서 열을 운반합니다. 대류의 예들은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건물을 냉난방을 할 때 라디에이터를 틀면 라디에이터에서 따뜻한 열이 이제 주변의 공기를 데웁니다. 그리고 이 공기가 데워진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찬 공기가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런 유체의 흐름이 생겨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냉방이나 난방을 하는 방식이 대류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냉각할 때는 이제 주로 물을 이제 순환시키는데 물이 대류를 일으키면서 자동차 엔진을 냉각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 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거나 아니면 이제 땀을 통해서 기화하면서 열을 뺏어가면 그 열이 다시 이제 순환을 통해서 체온이 조절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순환이 대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대류가 일어날 때는 이런 이제
중력에 따라서 아래로 무거운 게 내려오고 가벼운 것이 이제 위로 올라가죠. 보통 물을 끓일 때 밑에서 가열을 하면 따뜻해진 물이 팽창을 하죠. 그래서 위로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 대신 찬물이 아래로 내려오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순환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대류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류환이 나타나는 것이 대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대류를 자연대류라고 부릅니다. 자연대류의 대표적인 예는 냄비에 물을 끓이는 이 사진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면 이 색깔이 이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흰색보다는 이제 흰색이 가장 온도가 높은 것이죠. 그 다음으로 온도가 높은 것은 빨강색, 노란색, 검정색이 이제 가장 온도가 낮은 것인데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것이 순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또 태양 표면에 보면은 많은 쌀알 조직이 보입니다. 이런 쌀알 조직들은 이제 거대한 덩어리인데 이것이 태양 아래에서 열이 올라오면서 생겨나는 하나의 대류환입니다. 대류환은 앞 그림에서 설명했듯이 밑에서 뜨거워진 열이 위로 올라오면서 식고 또 식어진 열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순환하는 이런 대류환이 만들어지는데 물을 끓일 때도 이런 대류환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는 열을 받아서 팽창해서 가벼워진 유체가 위로 올라와서 다시 외부와 접촉해서 식어서 다시 내려가고 이러면서 이런 쉘이 나타나는데 이런 쉘을 대류환 또는 베나르쉘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강제대류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제대류라는 것은 유체를 강제로 순환시키기 위해서 팬이나 펌프를 이용하여 대류를 시키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온수 난방장치나 자동차의 냉각장치, 인체의 최저온 조절에는 바로 강제대류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 CPU에 이제 방열판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팬이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기를 통해서 팬을 돌려서 대류의 이제 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동차에도 냉각 장치가 있어서 자동차에 이제 물을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인체의 경우는 이제 이런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심장이 되겠습니다. 이 심장이 끊임없이 이제 피를 순환시키면서 이제 열을 보내거나 또는 이제 식히는데 이제 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방열판을 보면은 우리가 라디에이터의 방열판을 보면 이제 많은 이제 이런 팬들이 달려 있는 거, 핀들이 달려 있는 것을 보는데 이 핀이 많은 이유는 가능한 공기와의 접촉을 넓히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면을 통해서 이제 열을 공기에 전달하고 그것이 다시 또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면서 순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컴퓨터 CPU 쿨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핀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최대로 해서 열을 전달해서 밖으로 빼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대기의 대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태양에 의해서 가열되어 적도는 이제 태양열을 받는 양이 많죠.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생겨나고 이것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극지방에는 열을 적게 받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극지방에서 하강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극지방에서 상승을 하고 적도지방에서 상승을 하고 극지방에서 하강을 하죠. 남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일어날 텐데 근데 이 거리가 적도에서 그까지의 거리가 1만 킬로가 됩니다. 1만 킬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대기가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극지방에서 이제 내려온 이제 이 공기도 이제 적도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가열되면서 부분적으로 이런 순환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런 쉘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 중간 지역은 이 흐름에 이제 힘입어서 또 작은 하나의 쉘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쉘이 이제 세 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환들이 이제 각각 이름이 있는데, 이제 열대에서 일어나는 이 순환을 열대세포 또는 헤들리 순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열대세포 또는 헤들리 순환. 그리고 극지방에서 일어나는 순환을 극순환 또는 극세포라고 부르죠. 자, 이런 순환은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순환이죠. 열대류에 의해서. 그리고 중위도 지방에서 일어나는 이 순환은 이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이 자극이 돼서 일어나는 간접 순환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은 이제 페렐 순환이라고도 부르고 중위도 세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 위도상으로 북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거와 똑같은 것이 남반구에서도 남이 30도와 60도 사이에 이런 페렐 순환이 있습니다. 자, 이런 순환이 이제 바로 지구상에서 부는 바람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바람에 따라서 극지방에서는 이제 30도에서 아래로 부는 바람이 이렇게 생겨나야 되겠죠. 그리고 또 30도 위쪽은 위로 오는 바람이 생겨나야 되는데, 근데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리오리 힘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것처럼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30도 아래에서 부는 바람은 동쪽에서 부는 것처럼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극지방에서 부는 바람도 역시 코리오리 효과에 의해서 휘어지게 되고 동풍으로 나타나요. 이것을 극동풍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위도 30도 지역과 또 60도 지역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바람이 내려오는 바람이 이제 생겨나니까 고압이 되겠죠. 여기는. 그리고 이 60도 지역은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 생겨나니까 여기는 저압 지역이 되겠습니다. 적도도 마찬가지로 상승 기류가 생기는 지역이니까 적도 저압대가 되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바람들은 전 지구적 규모로 불고 있는 바람입니다. 이런 바람을 타골풍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적도 지역에 부는 무역풍과 그리고 중위도 지역에 부는 편서풍, 그리고 극지방에서 부는 편동풍, 이런 것들이 전부 타골풍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타골풍은 전 지구적 규모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지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항상 불고 있는 그런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또 바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소규모 바람을 이제 국지풍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다와 이제 육지가 접해 있는 이런 지역에 부는 해륙풍.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적으로 불고, 그리고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불고, 또 산과 계곡 사이에서 부는 산곡풍이나 폐연바람, 롭새바람 등과 같은 바람들이 국지적인 차이로 발생하는 소규모적인 바람입니다. 국지풍의 예로 해륙풍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륙풍은 낮에는 바다에서 이제 육지로 부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육지에서 바다로 불겠죠. 지금은 이제 낮에서 불고 있는 바람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표면 쪽에서는 바다에서 육지로 불고, 그리고 위층에서는 이제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람을 이제 지구 표면 가까이 부는 바람을 바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해풍이 되겠습니다. 밤에는 그 반대가 이제 되겠죠. 다음은 국지풍의 또 다른 예로 페엔과 넙새바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엔이란 라틴어로 스풍이란 뜻인데요. 유럽의 알프스 지방의 골짜기에서 불어내리는 바람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또 팬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팬 현상이란 공기가 산 꼭대기를 넘어오면서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변질하는 현상을 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동해안에서 불고 있는 이 높새바람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태백산맥을 넘어온 이 바람이 영서지방으로 내려올 때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는데, 이 바람이 이제 북동풍입니다. 원래 높새바람은 우리말로 북동풍이라는 뜻이었는데요. 바다에서 오는 차고 습기가 많은 이 바람이 산을 넘어가면서 이제 응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름이 생겨나고, 그리고 비를 또 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산을 넘어갔을 때는 이제 이런 습기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건조한 바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서지방에는 비가 잘 안 오고, 그리고 영동지방도 이 산을 넘어가기 전에 이 지역에서는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양의 대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양도 대기와 마찬가지로 전 지구적인 규모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대양의 순환은 이제 표층에서 일어나는 대순환과 심층에서 일어나는 대순환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지구상의 물 분포를 좀 살펴보죠. 지구상의 물은 대부분 바다에 존재합니다. 바다에 97%가 있고요. 나머지 3%는 육지에 있고, 그리고 아주 소량은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육지에 존재하는 이 물도 살펴보면 80% 가까이가 빙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호수나 강에 있는 물은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20.7%가 지하의 땅 속에 있어요. 자, 그러면 표층에서 일어나는 대순환을 살펴보죠. 지구의 3분의 2는 이제 바다입니다. 이 바다에서는 이제 큰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해수의 순환도 마찬가지로 적도 지방에는 이제 따뜻한 물이 되고, 극지방에서는 차가운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밀도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표층의 대순환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이런 타골풍들이 이런 해류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의해서 이제 이 바다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기와 달리 이 순환이 이제 육지에 의해서 갇힌 어떤 순환 형태로 이제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의 바다의 순환은 일종의 이제 강제 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의 영향에 의한 강제 대류. 자, 바람에 의한 순환은 이제 우리가 세 개의 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코리오리 힘의 영향에 의해서 이런 이제 바람이 이제 어떤 나란하게 불거나 동풍이 되거나 서풍이 되거나 이런 형태로 불고 있죠. 그리고 또 육지가 있기 때문에 그 육지에 의해서 갇혀서 여러 개의 이제 순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심층 대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층 대순환은 여기 지금 그림에서 이 지역이 남극입니다. 남극이고 이 남극 주위에 이제 물들이 차가운 이제 기온이 낮으니까 그래서 태양열을 적게 받으니까 물이 차가운 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들은 이제 밀도가 높아져서 아래로 가라앉게 되겠죠. 이런 가라앉는 흐름이 바로 심층 대순환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심층 대순환은 바로 이제 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생겨나는 밀도의 차이, 그 영향으로 일어나는 자연 대류가 되겠습니다. 표층 순환은 이제 바람의 영향에 의한 강제 대류였다면, 심층 대순환은 이제 온도 차이에서 생겨나는 밀도에 의해서 생겨나는 자연 대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차가운 심층수가 이 극지방에서 가라앉은 것이 이 심층에서 흐르고, 이것이 다시 이제 표층으로 올라와서 큰 순환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극지방의 차가운 온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화 투모로우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빙하 시대를 이제 맞게 된다는 그런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계기는 무엇이었냐면 실제로 온난화가 어떻게 이제 빙하 시대를 끌어당길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심층 해류의 흐름이 끊어지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심층 해류는 극지방의 이제 차가운 물이 바닷속 깊이 내려가면서 이제 전체적인 심층 해류의 흐름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이 온난화로 인해서 극지방이 따뜻해지면 이런 이제 심층 해류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흐름이 끊어지게 되면 결국 표층 흐름도 제대로 흘러가지 않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유럽이나 이제 북미 같은데 따뜻한 이제 멕시코 만류가 흘러 들어오면서 날씨가 따뜻해져야 되는데 그 만류의 흐름이 끊어지니까 이제 유럽이 추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심층 해류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 온난화는 그 심층 해류의 흐름에 의해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이 빙하 시대를 불러올 수도 있다 하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대기나 또는 바다의 흐름에 있어 생겨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고체인 암석도 지구상에서는 순환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나타나는 이런 바위들은 땅 속에 있던 이제 마그마가 이제 흘러나와서 이제 용암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식으면 바위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바위가 우리는 화성암이라고 부르죠. 이런 화성암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풍화를 받고 침식이 되고 또 운반하고 되고 퇴적작용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것이 쌓여서 굳어지면 암석화 작용이 일어나면 퇴적암이 만들어집니다. 퇴적암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청이 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퇴적암이 또 지구의 열을 받거나 땅속에서 이제 변성작용을 받으면 다른 이제 굳어진 암석으로 바뀌는데 이런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변성암이 이제 또 이제 열을 받아서 지구 내부에서 들어가서 또는 이제 지각의 이동으로 이런 용암이나 마그마가 흘러나와서 이것이 이제 녹아 들어가면 결국은 액체 상태가 되고 이것이 다시 지상으로 분출되는 것이 용암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순환이 이제 지구 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대란 지구상의 비슷한 기후 분포를 나타내는 지역을 이제 구분해 놓은 것인데요. 대체로 위도에 이제 나라는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기후대는 열대, 온대, 냉대, 건조대, 극기후대 등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후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위도에 따라 태양 복사율이 달라지고 또 이 해류의 순환이 이제 위도에 따라 또 다르게 나타나고 이런 특성들을 이제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위도에 나란하게 나눠지게 되겠고요. 단지 이제 고산지대 같은 경우는 고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후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정한 사람은 케펜입니다. 케펜은 독일의 기후학자로 식생을 기초로 해서 기후를 구분하였고 기호를 사용하여 기후대를 표시하였습니다. 케펜은 크게 이제 식물이 수목이 자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목기후와 무수목기후로 나눴고요. 그리고 또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서 이제 수목기후를 다시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로 나누고 무수목기후는 냉대기후와 극기후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이제 11개의 기후로 세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케펜이 나눈 기후 구분에 따라 한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대기후는 특징이 이제 적도 지방의 근처에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도시로 이제 싱가포르와 캘크타를 예를 들었는데요. 싱가포르의 이제 기온은 연중 20도에서 30도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높고요. 그리고 연 강수량이 이제 2000mm가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특히 이제 12월에 많은 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강수량 자체도 이제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캘크타의 경우는 조금 기온이 높은 것은 이제 공통적인 특징입니다만 기온차는 조금 더 싱가포르하고는 차이가 나네요. 그 대신 강수량도 보면 7, 8월 여름철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우기라고 하는데 우기에 이제 많은 비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대 기후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와 이제 부산을 보면은 로마의 기온은 이제 7월경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여름철이죠. 그때 온도가 높고 겨울철에는 온도가 낮은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강수량을 보면 로마는 이제 7월달에 이제 비가 좀 안 오는 편이고 이제 부산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나고 또 기온의 차이가 나는 것이 온대기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기후는 일단 뉴델리와 카이로를 들었는데 기온차가 역시 좀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강수량의 차이를 보면 뉴델리 경우는 여름철에 좀 비가 옵니다만 카이로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대 기후를 보면은 냉대 기후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모스크바와 베로호얀스크를 들었는데 일단 기온이 낮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이제 기온 차도 좀 크게 벌어지고 있고요. 강수량은 한 700mm 정도로 이제 적은 편에 속하고 베로호얀스크는 이제 강수량이 아주 작고 그리고 기온 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대 기후의 예를 들면 로마와 그 다음에 한대기후와 이제 고산기후를 보면 한대기후도 전체적으로 온도가 이제 낮고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 온도차가 좀 크게 나고 강수량이 거의 없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산기후의 예를 들어 보면은 라파스의 경우에 기온이 거의 1년 내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은 편 10도 내외가 되니까 온도가 이제 낮으면서 변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7월경에는 이제 거의 비가 오지 않고 주로 이제 12월, 1월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기후대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 기후에는 열대 우림 기후와 사바나 기후가 속하는데요. 열대 우림 기후는 우림이란 말 그대로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고 열대니까 고온입니다. 그래서 연중 고온이면서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바나 기후는 연중 고온이면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철에는 건조한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조기후의 이제 특징은 스텝 기후와 이제 건조기후는 스텝 기후와 사막 기후가 있는데 스텝 기후는 이제 초원지대가 되겠죠. 그래서 연중 비가 적지만 이제 풀들이 많이 자라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사막 기후는 연중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온대 기후는 온대 서빙 기후와 온대 동계 건조 기후, 지중해성 기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온대 서빙 기후는 연중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온난한 그런 기후가 되겠고, 그리고 온난 동계 건조 기후는 이제 하계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동계에는 건조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동계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럼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고 여름철에는 건조한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냉대 기후는 냉대 서빙 기후와 냉대 동계 건조 기후가 있는데요. 냉대 서빙 기후는 이제 한랭하고 1년 내내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냉대 동계 건조 기후는 전체적으로 한랭하지만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고 겨울철에 건조한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극기후는 이제 툰드라 기후와 빙설 기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툰드라 기후는 이제 이런 얼음에 덮여 있긴 하지만 지표가 일부 높기 때문에 그 속에 이제 식물이 이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끼류나 이런 것들이 자라는데요. 그리고 빙설 기후는 영구히 이제 지표가 동결된 그런 기후가 되겠습니다. 프로축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아마 겨울철에도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축구를 하고 있지 않죠. 춥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런던이나 파리가 이제 서울보다 더 남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서울보다 훨씬 북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건 날씨가 따뜻하다는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왜 유럽의 날씨는 서울보다 따뜻한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유럽의 이제 기후대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대륙 동쪽에 나타나는 온난 서빙 기후지역이고 그래서 여름에 덥고 겨울엔 춥습니다. 그 반면에 유럽은 대륙 서안에 나타나는 서안 해양성 기후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해류의 흐름이 서안 쪽은 난류가 이제 북쪽으로 흘러가면서 거기 기온을 높여주는 것이죠. 바로 해류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비교적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런던과 이제 서울의 강수량과 이제 그리고 또 기온을 보면 런던과 서울은 이제 전체적으로 기온이 우리 서울하고 차이가 보면 오히려 서울의 온도차가 좀 큽니다. 더울 때는 더 덥고 그리고 추울 때는 더 춥고 그러니까 겨울과 이제 여름에 온도차가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강수량도 유럽은 거의 비슷하게 오는 데 비해서 이제 서울은 여름에 비가 집중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은 이제 바로 이 유럽 지역이 바로 편서풍이 불고 그리고 멕시코 난류라고 하는 이 따뜻한 해류가 이제 북쪽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흘러가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북해가 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전체가 따뜻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도상에서 대륙의 동쪽 지역은 서쪽 지역보다 연교차가 큰데 그것은 바로 이 편서풍과 난류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륙의 동안은 서안에 비해서 여름은 덥고 그리고 겨울은 추워서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이제 서안인 캘리포니아 이쪽은 이제 편서풍의 영향으로 따뜻하고 그리고 동안인 그 뉴욕이나 이 북쪽 지역은 춥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의 해류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기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날씨라는 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기후가 때로는 이상하게 바뀌어서 이상기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이상기후로 엘니뇨와 라니냐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엘니뇨와 라니냐는 주로 열대지방의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해수면의 온도가 급격히 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적도를 따라 부는 이제 이 무역풍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무역풍의 세기에 따라서 세계 각지에 이제 가뭄이나 홍수가 오기도 하고 또 강추위와 폭설이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적도 지방을 살펴보면 이 남미 페루에서부터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이 적도 선상에 이제 적도 선상에서 무역풍이 이제 부는데 이 무역풍의 강도가 이제 강하면은 이 바람이 세게 불면서 이제 구름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쪽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무더운 특징을 가지습니다. 그리고 이 페루 연안에서는 이 해류가 이제 서쪽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밑에 있는 찬물이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찬물과 더운 물이 섞이니까 많은 물고기들이 이제 모여들고 그래서 어장이 형성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무역풍이 정상적으로 이제 불 때 이야기고요. 그러나 이제 무역풍이 만약에 이제 약하게 되면은 따뜻한 물이 이제 페루 쪽에서 인도네시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따뜻한 물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페루 쪽으로 불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구름대가 이제 페루 쪽에 형성이 되는 거죠. 페루 쪽에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고 그래서 폭우가 많이 내리고 이제 홍수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또 어장도 이제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겠죠. 그 반대로 인도네시아 쪽은 이제 건조해져서 산불이 자주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 현상을 이제 엘니뇨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이제 무역풍이 강해지면 이제 이 따뜻한 물이 인도네시아로 많이 흘러가게 됐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많은 비가 오고 엄청 덥고 홍수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아주 찬물이 이제 올라오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추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건조해지고 가뭄이 오게 됩니다. 자, 이 현상을 이제 라니냐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니뇨냐, 라니냐는 이 무역풍이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 여기에 따라 이상기후가 나타나거나 어장이 파괴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상기후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엘니뇨란 말은 스페인어로 남자아이라는 뜻입니다. 적도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발생하죠. 그리고 이것은 3 내지 5년 주기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상이변은 이 적도지방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나 이제 멕시코만 해도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상 난동기후나 또는 이상 강우가 이제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자, 라니냐는 이제 스페인어로 여자아이라는 말인데요. 적도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이제 발생하고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의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고 동태평양에는 하강하는 이제 해류 이변 현상이 나타나죠. 보통 이제 라니냐는 엘니뇨 현상이 시작되기 전이나 끝난 후에 이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역시 라니냐 현상도 세계 각지에 이제 장마나 가뭄, 추위를 몰고 오는데요.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우는 격심한 이제 폭우가 오고 또 남아메리카에는 이제 심한 가뭄이 들고요. 북아메리카에는 강한 추위가 몰려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